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이사장 불러와. 실버타운 로비에서 60대 여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2층 발코니에서 한 여자가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5년 전엔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오늘은 왜 여기서 구걸하고 계세요? 5년 전 이 여자는 맨발로 빗속에 쫓겨났습니다. 비천한 것들은 빗속에 어울려. 시어머니가 소금 뿌리며 한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 목숨줄 잡으러 온 사람은 바로 그 시어머니. 그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남원. 이곳은 그냥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재력가들, 대기업 회장 부인들, 전직 장관 부부들만 입주할 수 있다는 초호화 의료복지 시설이었습니다. 입주 보증금만 수십억, 거기에 매달 내는 관리비가 웬만한 사람 연봉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품격과 평판, 그리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발을 들릴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 청남원 로비에 그날 아침 요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이사장 불러와. 명품 가방에 금빛 귀걸이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를 낀 60대 여자가 안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탁탁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오춘자였어요. 한때 졸부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교계 모임마다 얼굴 비추던 여자, 며느리한테 소금 뿌려 내쫓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던 바로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안내 직원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춘자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예약? 내가 직접 왔는데 무슨 예약이 필요해? 여기 원장이든 이사장이든 당장 내려오라고 해.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로비에서 차를 마시던 VIP 어르신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춘자는 그 시선들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주목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곳은 엄격한 회원제 시설입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강제 퇴거 조치가 됩니다. 오춘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거든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고 살았으니까요. 오춘자가 슬쩍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였어요. 안내 직원 앞으로 살짝 밀어넣으며 눈짓을 했습니다. 이거면 되겠어? 어디 조용한 데서 이사장 좀 만나게 해줘. 그런데 직원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표정하게 천장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희는 원칙대로만 운영합니다. 참고로 이 로비 전체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CCTV였습니다. 오춘자의 손이 멈췄어요. 슬그머니 봉투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딸 세희가 엄마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일단 조용히 해. 창피하게. 뭐가 창피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가 참 소란스럽네요. 차갑고 낭낭한 목소리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위로 향했어요. 2층 발코니 난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에 단정한 검은 머리,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긴 마음이 편안해야 할 어르신들의 안식처입니다만. 오춘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 얼굴, 그 눈빛,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5년 전 폭우 치던 밤에 소금 뿌려가며 대문 밖으로 내쫓았던 며느리.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을 줄 알았던 한지수가 눈부신 조명 아래 이사장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지수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오춘자한테는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가 오춘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5년 전엔 제 약장까지 부수며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오늘은 왜 남의 집 로비에서 구걸하고 계세요? 오춘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꾸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세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왜 여기 있어? 여기 이사장이 성진그룹 양녀라던데 설마 그게. 지수가 세희를 한번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 없이 시선을 거뒀어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요. 지수가 오춘자의 손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손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예전엔 제 손등을 그렇게 밟으셨는데. 오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 전 박살난 약대 조각을 주우려던 며느리 손을 구둣발로 짓밟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거든요. 지수가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춘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손님 접대실로 모셔. 난 입주 상담이 아니라 외부 민원인 신분으로 대기하게 해. 네, 이사님. 비서가 오춘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받은 곳은 VIP 라운지 옆 구석진 방이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대기실이었어요. 유리벽 너머로 다른 VIP 어르신들이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직원들에게 정중한 대접을 받는 모습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오춘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저쪽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세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오춘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5년 전에 짓밟고 내쫓았던 며느리가 지금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대기실 유리벽 너머로 지수가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이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그 방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오춘자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이 자리에서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전 지수와 그 집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5년 전 그 시절 지수는 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약사 면허까지 딴 똑똑한 여자였어요. 시집 오기 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약국에서 일하며 동네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지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오춘자는 며느리가 약사인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입만 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쟁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여편네가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무슨 직업 타령이야. 그래도 지수는 꾹 참았습니다. 남편 재혁을 사랑했고 특히 암투병 중이던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시아버지는 오춘자와 달리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지수야, 네가 다려주는 약이 제일 잘 듣는다. 병원 약보다 내 정성이 담긴 약이 더 낫단 말이야. 시아버지는 기력이 쇠해가면서도 며느리 손을 꼭 잡아주곤 했어요. 네가 진짜 내 딸이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지수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아도 시아버지만은 자기 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지수는 밤잠을 줄여가며 시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직접 한약재를 다리고 영양식을 만들고 새벽마다 약을 챙겨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낡은 약대 위에서 정성껏 약을 갈고 조제했습니다. 그 약대에는 아버지가 손수 새긴 글자가 있었어요. 인술제세.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듯이 며느리를 짓밟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도 지수는 약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을 앞두고 정성껏 약을 다리던 중이었어요. 한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 오춘자였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님, 제삿날이라 약을 좀. 닥쳐. 어디서 시체 닦던 손으로 이 집 약을 다려. 시체 닦던 손이라니요.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 병간호를 정성껏 한 게 죄가 된다는 건가요? 오춘자가 약탕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약탕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약물이 바닥에 튀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내 짓이야. 네가 무슨 약을 탔길래 우리 영감이 그렇게 빨리 간 거야. 터무니없는 누명이었습니다. 지수는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아버님 약에 아무것도. 시끄러워. 오춘자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지수의 약사 면허증이었습니다. 평생 공부해서 딴 소중한 자격증이었죠. 오춘자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발. 싹둑, 싹둑, 싹둑. 면허증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지수의 심장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편이가 무슨 면허증이야. 이런 거 있으니까 건방지게 구는 거 아니야? 찢긴 면허증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그 조각들을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선반도 치워. 시어머니가 가리킨 건 지수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약대였습니다. 지수가 시집 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어머님, 제발 그것만은요.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이에요. 그래서 죽은 약쟁이 물건이 이 집에 왜 있어야 하는데? 오춘자가 집안 일꾼을 시켜서 약대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도끼를 가져오게 했어요. 안 돼요. 어머님, 제발요. 지수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뿌리쳤어요. 퍽, 퍽, 퍽. 도끼가 약대를 내리쳤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나무가 처참하게 부서져 나갔어요. 인술제세라고 새겨진 글자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지수가 부서진 조각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주우려는데 갑자기 발이 날아왔어요. 오춘자의 구둣발이 지수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피가 났습니다. 손등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지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부서진 조각 하나를 움켜쥐었어요. 여보,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지수가 남편을 찾았습니다. 재혁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만은 나를 믿어줘요. 나는 아버님 약에 아무것도 안 탔어요. 재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증거 있대. 나도 이제 널 못 믿겠어. 그 한마디에 지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재혁이 지수의 짐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으로 내던졌어요. 나가. 마침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였어요. 지수는 맨발로 대문 밖에 섰습니다. 부서진 약대 조각 하나를 품에 꼭 안은 채로요. 인술제세라는 글자가 새겨진 두 동강난 그 조각이었습니다. 오춘자가 대문 앞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다시는 이 문턱 넘을 생각 마라. 비천한 것들은 빗속이 어울려. 철컥. 대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폭우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손등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가정도, 아버지의 유품도,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도요. 빗길에서 쓰러진 지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수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부서진 약대 조각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조각만이 유일하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때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걸 되갚아주겠다고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지수의 손에는 여전히 그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약대의 일부, 아버지가 새긴 인술제세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나무 조각이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일주일이나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지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가 떠올랐어요. 미처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제 아이는요?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리지 못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아이까지 잃은 겁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냥 이대로 눈을 감아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손에 쥔 약대 조각이 눈에 들어왔어요. 인술제세.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아버지, 저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죠?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억울함이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아야겠다는 독한 의지였습니다. 그래, 죽으면 안 돼. 죽으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자기를 짓밟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다짐했어요. 태어나던 날 지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어요. 주머니에는 몇 푼 안 되는 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터벅터벅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달려가서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켜주세요. 제가 약사입니다.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심장마비다. 지수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규칙적으로 압박하면서 외쳤어요. 누구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1분, 2분, 3분. 지수는 쉬지 않고 가슴을 눌렀습니다. 팔이 떨리고 온몸에서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노인이 구급대원에게 인계되는 순간 노인의 눈이 살짝 떠졌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노인이 지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제1교포 거부강 회장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으로 큰 돈을 번 후 고국에 돌아와 의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전 재산이 수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강 회장이 병원에서 깨어난 후 지수를 찾았습니다. 자니가 나를 살린 사람인가?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강 회장이 지수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초라한 행색,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자네 사정이 있는 것 같군. 이야기 좀 해보겠나? 지수는 처음에 말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집살이부터 쫓겨난 밤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양녀가 되지 않겠나?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네.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복수하려는 사람입니다. 저를 짓밟은 사람들한테 반드시 되갚아주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강 회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복수? 좋지. 다만 조건이 있네. 조건이요? 품격 있게 해야 해. 똑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면 자네도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지 않나. 복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켜보겠네. 그렇게 지수는 강 회장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 5년 지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외로 유학을 가서 의료경영학 석사 학위를 땄어요. 강 회장이 운영하는 청남의료복지재단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일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회의 자료 만들고 선배들 심부름도 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배우고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1년 뒤에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2년 뒤에는 실장이 되었어요. 3년 뒤에는 이사가 되었고 4년 뒤에는 청남재단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 지수는 청남의료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실버타운 청남원을 직접 운영하는 자리였어요. 그 5년 동안 지수는 한 번도 오춘자 가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먼 곳에서 조용히 그들의 소식을 지켜봤어요. 제역의 사업이 망해가는 것도, 오춘자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세희의 결혼이 위태로워지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고서를 읽던 지수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슬슬 때가 된 것 같군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그날 품에 안았던 약대 조각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인술제쇠. 그 글자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지수가 조각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오춘자가 청남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재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춘자는 왜 청남원을 찾아온 걸까요? 5년 전 며느리를 쫓아낼 때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던 오춘자가 왜 굳이 그 며느리가 운영하는 실버타운 문을 두드려야 했던 걸까요? 이야기를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수가 쫓겨난 뒤 오춘자 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지수가 떠나고 처음 2년은 오춘자 가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큰 집에 살았고 제역은 사업을 확장한다며 여기저기 투자를 했어요. 오춘자는 사교 모임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큰 건 하나 땄다며 자랑을 늘어놓았고 세희는 명품으로 치장하며 SNS에 화려한 일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역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손실이었습니다. 투자했던 건물 하나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역은 일시적인 거야. 금방 회복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점점 커졌습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시작한 사업이 줄줄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는 물건값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걸어왔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춘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 대문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딱지였어요. 이게 뭐야? 재혁아. 오춘자가 소리쳤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숙인 채 나왔어요. 엄마, 일이 좀 꼬였어. 꼬이긴 뭐가 꼬여. 이게 무슨 짓이야. 투자가 다 물거품이 됐어. 보증 섰던 것까지 다 날아갔고. 오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사업이 잘 된다고 믿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모자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된 거야. 내 탓만 하지 마. 엄마가 지수 쫓아낼 때 그 돈 다 어디 썼는데? 지수 약대 팔아서 번 돈, 지수 혼수 빼돌린 거, 그거 다 어디 갔어? 오춘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해? 다 알아. 엄마가 지수한테 한 짓 나도 다 알고 있었어. 그때는 눈 감아줬지만 이제 와서 나한테만 책임 돌리지 마. 그날 이후로 재혁과 오춘자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원망했고 엄마는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설상가상으로 오춘자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가끔 심장이 쿵쿵 뛰다가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전문 시설에서 관리를 받으셔야 해요. 일반 병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장병이었습니다. 화병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심장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가 추천한 곳이 바로 청남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이라고 했어요. 청남원이요? 거기 들어가려면 얼마나 드는데요? 보증금만 수십억이고 월 관리비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사도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오춘자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정도 돈은 문제도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형편이 달라졌으니까요. 한편 딸 세희한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희는 재벌가 반계 자제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쪽 집안에서 세희의 미모와 사교성을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세희는 나는 재벌가 며느리 될 거야 라며 콧대를 높이 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희 씨, 솔직히 말해요. 우리 집안에서 조건을 하나 내걸기로 했어요. 네? 무슨 조건이요? 청남원 입주권을 가져와요. 우리 시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청남원 입주가 소원이시거든. 그거 해결해주면 결혼 진행하고 못하면요? 이 혼담은 없던 걸로 해야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희는 멍하니 서 있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청남원 입주권? 그걸 내가 어떻게 구해? 청남원 입주권은 돈으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대기자만 수백 명이고 심사 기준도 까다로워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세희가 오춘자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 청남원 입주권 구해야 해. 안 그러면 나 파혼이야. 뭐? 파혼? 그쪽 집에서 청남원 입주권 가져오래. 그거 못 구하면 결혼 없대. 오춘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기도 청남원에 들어가야 할 처지인데 이제 딸 결혼까지 거기 달린 거예요. 청남원 이사장이 누군데? 돈 좀 쓰면 안 될까? 그게 성진그룹 회장 양녀라는데 철벽이래. 돈으로 안 통한대. 오춘자는 그게 누군지 몰랐습니다. 5년 전 쫓아낸 며느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그 와중에 재혁은 채권자들을 피해 잠적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사라진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 있는지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춘자와 세희 둘뿐이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재산이라곤 오춘자가 몸에 지니고 있던 폐물 몇 개가 전부였어요. 5년 전만 해도 며느리한테 소금 뿌리며 큰소리치던 오춘자가 이제는 싸구려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오춘자가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에 갔다가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오 사모님 아니세요? 요즘 뵙기 힘드시더니. 응, 좀 바빴어. 그런데 사모님 요즘 형편이 좀 어려우시다면서요? 다들 그러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춘자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미용실을 뛰쳐나왔어요. 5년 전 며느리한테 했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무너지고 있을 때 세희가 정보를 하나 물어왔습니다. 엄마, 청남원 이사장 얼굴 본 사람이 있대.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뭔 소리? 우리 옛날 며느리. 언니 닮았대. 오춘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오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비천한 약쟁이 딸이 재단 이사장이 됐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춘자는 세희를 데리고 청남원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비에서 마주친 얼굴은 5년 전 빗속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로비에서 지수와 마주친 순간 오춘자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5년 전 소금 뿌려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사장이라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지수는 오춘자를 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외부 민원인으로 대기시켜라고 지시한 뒤 우아하게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오춘자와 세희는 그 좁은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대기실은 창고를 개조한 것 같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에 생수 한 병이 전부였어요. 유리병 너머로는 VIP 라운지가 훤히 보였는데 그쪽에서는 품위 있는 어르신들이 직원들에게 정중한 대접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오춘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야, 우리를 여기다 쳐넣은 거야? 세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 일단 기다려보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춘자가 참다 못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문 앞에 서 있던 직원이 막아섰어요. 손님, 이사장님과 상담 예정이시니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이사장님 일정이 바쁘십니다. 조용히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오춘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윗사람 불러 라고 소리쳤을 텐데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3시간째 오춘자가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저기 화장실 좀 써야겠는데. 외부 방문객은 지하 1층 직원용 화장실만 이용 가능합니다. 지하 화장실이요? 오춘자는 굴욕감에 이가 갈렸지만 어쩔 수 없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화장실은 청소 도구들이 널려있는 허름한 곳이었어요. 5년 전 며느리한테 천한 것이라고 했던 오춘자가 지금은 직원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4시간, 5시간이 흘렀습니다. 세희는 지쳐서 소파에 기대 졸기 시작했고 오춘자는 초조하게 손톱만 뜯고 있었어요.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뵙겠답니다. 따라오세요. 드디어였습니다. 오춘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세희도 부랴부랴 얼굴을 정돈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장실 앞에 도착하니 묵직한 원목 문이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춘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사장실은 마치 궁전 같았어요. 바닥은 대리석이고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골동품 같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춘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었어요. 한 액자에는 지수가 하얀 약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액자에는 낡은 약방 앞에서 중년 남자가 서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지수의 아버지였습니다. 5년 전 오춘자가 도끼로 박살낸 그 약대의 주인이요. 오춘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오춘자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저기, 오춘자가 입을 열렸는데 비서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어요. 지수가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지수는 오춘자를 한번 힐끗 보더니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만 읽고 있었어요. 마치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3분, 4분, 5분. 오춘자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5년 전에는 며느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구박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오춘자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장님, 아니 이사장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제야 지수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무릎까지 꿇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예전에는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시더니. 오춘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날들, 무릎 꿇려놓고 잔소리하던 날들이요. 지수가 책상 위에 놓인 물건을 가리켰습니다. 반짝이는 만년필이었어요. 어머니,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어머니가 더 잘 아시겠죠. 지금 어머니가 입으신 그 옷, 작년에 유행한 짝퉁이잖아요. 오춘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들킨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짝퉁을 입고 온 게 들킨 겁니다. 지수가 책상 위에 작은 기계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은 모든 상담 내용이 녹음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쓰거든요. 괜찮으시죠? 녹음이요? 오춘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다 기록된다는 뜻이잖아요. 세희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아니 이사장님.
옛날 일은 다 잊고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지수가 세희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세희 씨, 언니라고 부르셨나요? 5년 전에는 저보고 비천한 약쟁이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언니도 아니더니 지금은 언니예요? 세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서 도시 전경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5년 전 그날 밤 기억나세요?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저는 맨발로 쫓겨나서 그 빗속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이를 잃었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제 아이요, 어머니. 어머니 손주가 될 뻔했던 아이. 그 아이가 그날 밤 떠났어요. 오춘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지수가 돌아서서 오춘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갑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나긋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머니가 여기 왜 오셨는지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지수의 물음에 오춘자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5년 전에 쫓아낸 며느리 앞에서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지수가 자리에 앉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이랑 입주 신청 서류 가져오셨죠? 보여주세요. 오춘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심장 검사 결과지와 청남원 입주 신청서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들고 오느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받아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오춘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심장 판막 이상, 부정맥, 협심증 증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들고 일어났어요. 책상 옆에 있는 기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파쇄기였습니다. 윙! 서류가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춘자의 건강검진 기록지가 가느다란 종이 조각으로 잘려나갔어요. 뭐 하는 거야? 오춘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입주 신청서까지 파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저희 청남원은 마음이 병든 분은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수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낡고 거무스름한 두 동강난 나무 조각. 오춘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본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어머니? 지수가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인술제세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제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약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물려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유품이었죠. 어머니가 도끼로 박살 내셨잖아요. 오춘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수가 오춘자의 핸드백을 힐끗 봤습니다. 그 가방, 제 약대 팔아서 사신 건가요? 그때 부서진 조각들 모아서 고물상에 넘기셨다면서요. 참 많이 낡아 보이네요. 5년이나 됐으니까. 오춘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박살난 약대를 쓸모없다며 고물상에 팔아버렸어요. 그 돈으로 이것저것 산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제가 빗속에서 쓰러졌을 때요. 아이를 잃었다는 연락 받으셨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오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천한 피는 알아서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머니 손주가 될 뻔한 아이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방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세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춘자가 두 손을 비볐습니다. 지수야,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재혁이 사업이 힘들어서 다들 예민했고 나도 경황이 없었단 말이야. 경황이 없으셨다고요? 지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기 없는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사람이 경황이 없으면 며느리 약사 면허증을 가위로 찢나요? 며느리 아버지 유품을 도끼로 박살내나요? 며느리 손등을 구둣발로 짓밟나요?
오춘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지수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어머니 심장 상태, 제가 미리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상태로는 일반 요양병원에서 버티기 힘드세요. 전문 의료진과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은 전국에 몇 군데 없거든요. 오춘자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오게 해줄 거야? 지수가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오춘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입주 계약서였어요. 오춘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건가? 급하게 손을 뻗으려는데 지수가 종이를 도로 걷어들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건 다른 분 거네요. 오춘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수가 계약서를 다시 파일에 집어넣었어요. 어머니, 혹시 돈 가져오셨어요? 오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마지막 남은 폐물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여기 있어. 이게 지금 내가 가진 전부야. 지수가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수표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합치면 수억 원쯤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그건 왜 물어? 저희 청남원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받지 않거든요. 오춘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 그대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처리해 주세요. 기부자 명의는 오춘자 씨로요. 네, 이사님. 오춘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기부. 그건 내 돈이야. 어머니 돈 맞죠? 어머니 성함으로 좋은 일에 쓰이는 거예요. 불만 있으세요? 그 돈이 지금 내 전 재산이라고. 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청남원에는 이런 부정한 돈이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구해온 돈인지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오춘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이. 오춘자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엄마. 세희가 달려가서 오춘자를 부축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어머니, 너무 흥분하시면 심장이 안 좋아요. 5년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천한 것들한테 화내면 손해라고 하셨잖아요. 오춘자는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분노와 굴욕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지수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예요. 어머니 모시고 나가주세요. 아, 그리고 지수가 세희를 바라봤습니다. 세희 씨는 나중에 따로 상담해 드릴게요. 세희 씨도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결혼 문제라든지. 세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기 사정까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춘자와 세희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준비해서 오세요.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오춘자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겁니다. 청남원에서 쫓겨나듯 나온 그날 밤 오춘자는 싸구려 원룸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재산이었던 수억 원이 기부금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렸고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희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세희 씨, 청남원 입주권 건은 어떻게 됐어요? 세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요? 세희 씨,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이미 석 달이나 지났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저녁까지 확답 없으면 이 혼담은 없던 걸로 할게요. 그리고 예물도 다 돌려줘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희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파혼이요? 예물 반환이요? 엄마, 큰일 났어. 세희가 오춘자한테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오춘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파혼이라고. 예물을 돌려달라고. 응. 오늘 저녁까지래. 어떻게, 엄마. 오춘자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딸 결혼까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5년 전에 쫓아낸 며느리 때문에요. 세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나 청남원 다시 가볼게. 뭐? 어제 그렇게 망신당하고 또 가겠다고? 엄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혼자 가볼게. 언니한테 따로 할 말이 있어. 세희는 오춘자 몰래 청남원을 찾아갔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이사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뜻밖에도 지수가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기실이 아니라 바로 이사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지수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 세희 씨. 어머니 없이 혼자 오셨네요. 세희는 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언니, 아니 이사장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엄마 일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일은 다 엄마가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요. 지수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요? 네, 저는 엄마한테 말리려고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워낙 무서우니까. 지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세희 씨, 그거 아세요? 지수가 책상 위에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세희한테 보여줬어요. 5년 전에 SNS에 올리신 글 기억나세요? 세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자기가 5년 전에 올린 글이 떠 있었어요. 우리 집 가정부가 시아버지 약에 뭘 탄 것 같다. 무섭다. 이거 세희 씨가 쓰신 거 맞죠? 세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가정부요? 저를 가정부라고 쓰셨네요. 그리고 약에 뭘 탔다고요? 이 글 때문에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어요. 저를 독살범 취급하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었죠. 그때는 내가 어려서 철이 없었어요. 어리셨다고요? 24살이 어린 나이예요? 지수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세희 씨, 이 글 삭제하셨다고 생각하셨죠? 저 다 캡처해뒀어요. 5년 동안 고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세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글 때문에 지수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언니, 그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사과요?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세희 씨, 진짜 사과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있긴 해요. 방법? 뭔데요? 어머니가 5년 전에 저한테 한 일들, 세희 씨가 직접 지인들한테 고백하세요. 뭐? 어머니 대신 세희 씨가 고백하시면 세희 씨 결혼은 살려드릴 수도 있어요. 세희는 멍하니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엄마 대신 고백하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엄마 일을 고백해야 하는데? 안 하셔도 돼요. 강요는 안 해요. 지수가 돌아서서 세희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세희 씨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 알죠? 저랑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예요. 세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그쪽이랑 언니가 아는 사이라고? 네. 강 회장님 사업 파트너 중 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세희 씨 결혼 바로 깨질 수 있어요. 세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수가 자기 결혼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지수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어머니 지인들 단체 채팅방에 올리세요. 5년 전에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일들을요. 약대 부순 것, 면허증 찢은 것, 소금 뿌려 쫓아낸 것. 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그걸 알면 어머니가 직접 하셔도 되고 세희 씨가 하셔도 돼요. 선택은 세희 씨 몫이에요. 세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혼이 걸린 문제였어요. 만약 내가 이거 하면 정말 결혼 도와줄 거야? 약속은 못해요. 다만 상담 정도는 더 해드릴 수 있죠. 세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날 저녁 오춘자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교계 지인들한테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춘자 씨,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했어? 약대를 도끼로 부쉈다고. 면허증을 가위로 찢었다고. 소금 뿌려서 쫓아냈대. 임신한 며느리를. 오춘자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급하게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자기가 5년 전에 지수한테 한 일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사람 이름은 딸 세희였어요. 세희야, 네가 이걸 왜? 오춘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오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며칠 뒤 세희가 다시 청남원을 찾았습니다. 언니, 나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이제 도와줄 거죠? 지수가 서랍에서 입주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세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지수가 신청서를 세희한테 건네려다가 다시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어머니 행실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겠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세희 씨, 저도 어머니한테 5년을 기다렸어요. 세희 씨도 조금은 기다리셔야죠. 세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수가 나긋나긋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 상담해 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세희는 복도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엄마도 배신하고 자존심도 버렸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세희가 올린 그 글은 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사교계 전체로 번졌어요. 카카오톡으로, 밴드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춘자가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했대. 약사 면허증을 가위로 찢었다더라. 시아버지 유품을 도끼로 박살냈대. 어휴, 무섭다 무서워. 임신한 며느리를 빗속에 내쫓았다잖아. 그래서 아이를 잃었다더라고. 며칠 사이에 오춘자는 악질 시어머니로 낙인 찍혔습니다. 한때 사교계에서 콧대 높이던 여자가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연락이 온 건 부인회였습니다. 춘자 씨, 미안한데 다음 모임부터는 안 나오는 게 좋겠어. 다들 불편해해서. 뭐? 내가 왜 안 나가? 요즘 분위기가. 춘자 씨 때문에 우리 모임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미안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골프 모임이었어요. 오 사모님, 죄송하지만 회원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정지. 왜요? 다른 회원분들께서 민원을 넣으셨어요. 품위 손상으로 모임 분위기가 흐려진다고. 성당 봉사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춘자 자매님, 당분간 봉사활동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신부님께서도 여러 자매님들 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통씩 퇴출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오춘자가 평생 쌓아온 인맥과 체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오춘자는 집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무서웠거든요. 설상가상으로 VIP 회원권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단골로 다니던 호텔 라운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회원권이 취소되셨습니다. 취소요? 내가 돈을 안 냈나요? 아니요, 저희 호텔은 청남의료재단과 제휴관계거든요. 재단 측에서 고객님 회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해 와서 피트니스 센터, 백화점, VVIP 라운지, 미용실까지 지수의 재단과 연결된 곳들에서 하나둘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오춘자가 발 디딜 곳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재혁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3달 넘게 잠적했던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야. 재혁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건 말 못해. 엄마, 급하게 돈 좀 보내줘.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엄마 폐물 팔면 되잖아. 예전에 모아둔 금부치들 있잖아. 오춘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야,
그 돈 다 날아갔어. 청남원 가려고 가져갔다가 기부금으로 뺏겼다고. 뭐? 기부금? 엄마 뭔 소리야? 지수 그년이 이사장이야. 청남원 이사장. 전화기 너머로 재혁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그 지수. 그래. 네가 쫓아낸 그 지수. 지금 우리 집안 전부 망하게 하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재혁이 말했어요. 엄마, 나 바빠서 끊을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엄마 걱정보다 자기 살 궁리가 먼저였어요. 오춘자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춘자의 심장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서 잠을 못 잤어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관리가 어려워요. 심장 전문 시설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전원이요? 어디로요? 청남원 같은 전문 의료복지 시설이면 좋겠는데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으시죠? 청남원. 또 청남원이었습니다. 결국 갈 곳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오춘자는 일반 요양병원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는 심장 전문 시설이 아니라서 위험합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오춘자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때 세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청남원에서 돌아온 뒤로 모녀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어요. 오춘자는 딸이 자기를 배신한 걸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세희야, 결혼은 어떻게 됐어? 세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파혼됐어. 뭐? 그쪽에서 파혼 통보 왔어. 예물도 다 돌려줬고. 오춘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자기를 배신하면서까지 지키려던 결혼이 결국 물거품이 된 거예요. 내가 언니한테 굽신거리면서 그 집까지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해줬어. 나만 바보 됐잖아. 세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오춘자를 노려봤어요.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때 언니한테 그러지만 않았어도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뭐?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래, 할 말 있어. 엄마가 언니 쫓아낼 때 나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왜 가만히 있었는지 후회돼. 아니, 엄마 편 들지 말걸. 세희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나 나갈 거야. 엄마랑 같이 있으면 나까지 다 망해. 야, 김세희. 세희는 대답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춘자는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졌어요. 아들은 잠적했고, 딸은 떠났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건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오춘자는 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빗속에서 맨발로 쫓겨나던 며느리의 모습이요. 그때 며느리가 느꼈을 감정이 지금 자기가 느끼는 것과 같을까요? 오춘자는 방 한쪽에 있던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쥐었습니다. 이것마저 팔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오춘자는 반지를 들고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쥐고 다시 청남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무릎을 꿇든 땅바닥에 엎드리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춘자는 몰랐습니다. 지수가 준비한 건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춘자는 마지막 남은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평생 손가락에서 뺀 적 없던 반지였어요. 전당포 주인이 건넨 돈은 고작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쥐고 오춘자는 청남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거절당하면 정말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청남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가랑비였어요.
오춘자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챙기지 못했거든요. 청남원 정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저기요, 이사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하셨습니까? 예약은 없는데 꼭 만나야 해요. 제발요.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한테 오춘자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만나주실 거예요. 인터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사장님께서 면회를 사절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뚝.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오춘자는 정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부슬비가 장대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돌아가면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오춘자는 정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오춘자의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때 청남원 건물 안에서 누군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였어요. 2층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빗속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저분 벌써 2시간째 저러고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지수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간직해온 약대 조각이었습니다. 우산 하나 가져와요. 지수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오춘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눈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우산을 쓰고 우아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오춘자 앞에 섰습니다. 우산 아래 지수의 얼굴은 마르고 깨끗했어요. 반면 오춘자는 물에 빠진 생쥐 같았습니다. 어머니, 5년 전 그날 기억나세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어요. 오춘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지수가 나긋나긋하게 물었습니다. 오춘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시는 이 문턱 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더라. 아, 맞다. 지수가 오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천한 것들은 빗속이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오춘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빗물이 고인 땅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지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오춘자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에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어요. 지수는 잠시 오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인술제세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조각. 지수가 조각을 오춘자 발밑에 던졌습니다. 조각이 빗물 웅덩이에 첨벙 빠졌어요. 이거 어머니한테 돌려드릴게요. 저한테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오춘자가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에 젖은 나무에서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어요. 인술제세.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 이게 그때 네, 어머니가 도끼로 박살내신 그 약대예요. 제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것. 제가 시집 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것. 어머니가 산산조각 내신 것. 오춘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도끼로 내리치던 장면, 며느리 손등을 밟던 장면, 소금 뿌리던 장면. 그때는 통쾌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쫓아내서 시원했어요. 하지만 지금 빗속에 무릎 꿇고 그 조각을 쥐고 있자니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지수야. 어머니, 5년 전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집도, 아버지 유품도, 뱃속 아이도. 맨발로 빗속에 서서 죽고 싶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나긋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 모습 보니까 그날 제 모습이 보이네요. 딱 거기 서 계시네요. 제가 섰던 자리에. 지수가 돌아섰습니다.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그 말씀 돌려드릴게요. 지수가 정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어요. 다시는 이 문턱 넘지 마세요. 지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지수야. 오춘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철문은 멈추지 않았어요. 쿵.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오춘자는 빗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손에는 여전히 약대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인술제세라는 글자가 빗물에 씻기고 있었어요. 오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어요. 5년 전 며느리가 이 자리에서 느꼈을 감정이 이런 걸까요? 오춘자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럽게 울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는 왔다가 갔어요. 오춘자는 그 기회를 발로 찼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빗소리만 쏟아지는 청남원 앞에서 오춘자는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춘자는 청남원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쓰러진 오춘자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며칠간 위독했지만 겨우 고비를 넘겼어요. 그 후 오춘자는 시골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청남원 같은 고급 시설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낡은 건물에 2인실 병상, 창밖으로는 허름한 공장 굴뚝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들 재혁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딸 세희도 가출한 뒤 소식이 끊겼어요. 오춘자는 매일 혼자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병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때 사교계에서 큰 소리치던 여자가 이제는 이름 석자도 기억해주는 사람 없이 쓸쓸히 병상에 누워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한편 세희는 어디선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파혼 소식이 퍼지면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했고 아는 사람들과 연락도 끊었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빈털터리 신세뿐이었어요. 그렇게 오춘자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청남원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지수는 하얀 약사 가운을 입고 청남원 복지관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약 복용 시간을 챙기고 따뜻한 말씀을 건네며 인사를 나눴어요. 이사장님, 오늘도 고마워요.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어요. 산책도 좀 하시고 햇볕도 쬐세요. 이사장님이 챙겨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진짜 딸 같아요, 딸.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점심때가 되자 강 회장이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5년 전 길에서 쓰러졌을 때 지수가 살려준 그 은인이자 양아버지였어요. 두 사람은 청남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지수야, 이제 복수는 끝난 거냐? 강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후련하냐? 지수가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후련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게 편해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란 게 원래 그래. 끝나고 나면 허무한 거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그 다음이요? 그래. 복수가 끝났으니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제 본업으로 돌아가려고요.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아픈 사람 돌보는 일이요. 그게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니까요. 인술제세. 강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며칠 뒤 지수는 한 노장인을 만났습니다. 전통 목공예를 하는 분이었어요. 지수가 부탁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나무 약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새로 만든 약대였어요. 오래된 참나무를 깎아서 손으로 정성껏 다듬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새겨달라고 하신 글자 넣어드렸습니다. 장인이 약대를 건넸습니다. 앞면에 네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인술제쇠. 지수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던 말.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지수는 새 약대를 자기 방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5년간 품고 다녔던 옛 약대 조각도 함께 놓았어요. 부서진 것과 새 것이 나란히. 그날 오후 지수는 청남원 뒤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어요. 몇 년 전 지수가 직접 심은 나무였습니다. 나무 앞에는 작은 돌비석이 놓여 있었어요. 글자는 새겨져 있지 않았지만 지수만이 아는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5년 전 빗속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위한 나무였어요. 지수가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얘야, 엄마 왔어.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봄바람이 나뭇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엄마가 약속했잖아.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그래서 이겼어. 엄마가 이겼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짐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괜찮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우리 아가. 지수가 꽃다발을 나무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어요.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어요. 그때 지수의 전화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 요양병원에서 홀로 투병 중인 노인, 가족 연락 두절로 안타까워. 기사에 실린 사진 속에는 창백한 얼굴의 오춘자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지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 없이 알림을 넘겨버렸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 소식을 보듯이요. 지수가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청남원 건물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정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웃으며 산책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우아한 복수는 뭘까요?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채로 그 사람을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지워버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지수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흰 약사 가운 자락이 봄바람에 살랑 흔들렸어요. 청남원에는 평화로운 오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새로운 삶도 함께요.